오늘의 주제는 오스페이언입니다. 오스페이언은 19세기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저자는 존 뉴브로라는 미국의 한 치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발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었고, 둘째는 책이 쓰인 방식 때문입니다. 뉴브로는 이 책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동서기를 통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자동서기란 무엇일까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통제되지 않고 종이에 뭔가를 계속 쓰는 것을 말합니다. 실은 많은 유명한 책, 특히 예언서들이 자동서기를 통해 쓰여졌습니다. 쓰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쓰는지 전혀 모르다가 다 쓰고 나서야 미래 예언이며 계속해서 그 내용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동서기는 글씨뿐만 아니라 타자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의 경우가 바로 타자로 쓴 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나라들에서 발생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국 치과의사의 자동서기는 일반적인 자동서기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총 200만 자,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성경의 약 1.5배에 달합니다. 성경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는 역사, 종교, 지질, 고고학, 언어, 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뉴브로 본인은 자신이 쓴 내용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빙의한 존재가 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빙의한 그 존재는 그에게 이 내용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아미와 비슷합니다. 아미라는 외계인도 자신이 말한 내용을 모두 책으로 출간하라고 했었죠. 뉴브로는 약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 정도 빙의되었고 아침에 갑자기 깨어나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52주 동안 200만 자를 썼다는 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인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이며 빙의한 영이 왜 그의 손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뉴브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가끔 일종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1828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미국에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을 졸업하여 지역 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삼촌도 병원 원장으로 온 가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뉴브로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뉴브로가 일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며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가문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목소리가 들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업 이지가 뛰어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삼촌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이 매우 좋았는데 아마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 금 채굴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그도 금 캐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은 땅속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좋아야만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고 한 방의 금덩이가 아닌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작은 회사를 차려 사람들을 모아 또다시 호주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는 호주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금을 캤는데 또다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2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세계 일주를 중단하고 돌아와 의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결혼하여 의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얘기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며 그와 영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실은 그는 일종의 신이나 다른 존재로 예상하는 한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자 뉴브로는 마음을 열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매사를 찾아다녔고 영매들에게 어떻게 영혼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매들은 원칙상 영혼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최고 경지는 영혼이 그에게 빙의하여 자동서기를 통해 영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브로는 흥분하며 자동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영매가 말하기로 자동서기는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지만 후천적인 배양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은 첫째는 몸의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최소 2번 목욕해야 하며, 둘째는 욕망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셋째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상 준과 같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 몸이 점차 영매 체질로 변할 수 있고 영혼은 이러한 몸에 쉽게 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뉴브로는 당시 30대였고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110kg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영매가 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금욕적인 규칙적 생활을 시작했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결국 6년 만에 몸무게를 81kg까지 감량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매를 찾는 데 15년을 보냈고 6년 동안 몸을 개조했습니다. 마침내 1881년 53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깨어나자 갑자기 한 목소리가 타자기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타자기는 매우 고급스럽고 희귀한 물건이었지만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타자기를 샀습니다. 그 후부터 영혼은 매주 한 번 정도 그에게 빙의했고 그때부터 타자를 치기 시작하여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직접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은 그에게 완성하기 전에는 내용을 볼 수 없고 다 쓴 후에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계속 타자를 쳐서 원고를 모았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영이 완성했다고 알려주면서 원고를 정리하여 1882년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에게 빙의한 영혼이든 신이든 이 오스페이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람은 왜 죽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으며 앞서 올린 영상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세계관, 즉 우리 세계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만 있습니다. 하나는 S라고 불리는 정신체이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퍼라고 불리는 물질체이며 정신체 S와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만 에너지가 매우 약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유형은 무력하고 무형은 유력하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모두 코퍼, 물질체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혼, 천사, 신 등은 모두 S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세상은 3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세계는 유형계입니다. 모든 코퍼가 이계에 존재하고 물질 세계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유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계는 모두 S, 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밀도입니다. 실은 3개의 차이가 모두 밀도에 있는데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며 가장 아래층입니다. 영계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층을 영계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장 높은 층, 즉 밀도가 가장 낮은 층을 신계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물질, 영, 신, 3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영계라는 단어 대신 분위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가장 높은 층인 신계는 에테르계라고 부릅니다. 에테르계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진공과 같지만 신이 존재하며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력한 곳입니다. 3계 중 가장 큰 세계는 바로 중간에 있는 영계이고 하중 상 3개의 작은 층으로 나뉘며 가장 아래층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 위에 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이계라고 부릅니다. 책에서는 아주 신기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중간층은 아지계, 가장 위층은 천국층입니다. 그러면 천당과 지옥은 신계가 아닌 영계에 있고 천당은 책에서 성운계라고 불리며 신계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인류를 포함한 유형세계의 모든 생명이 죽으면 영혼은 영계로 들어가고 바로 신계로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곳도 다르며 밀도가 크면 지옥으로, 밀도가 작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실은 인간은 물질 세계의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영계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영계에, 물질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며 서로 섞이지 않고 오갈 수 없습니다. 즉 물질은 정신 세계로, 영체는 물질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이는 바로 인간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원인입니다. 책에 따르면 이 3계에는 자어부라는 최고신이 존재합니다. 자어부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한 전체 우주를 창조했고, 영혼이 물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이라는 담체를 창조했습니다. 즉 우리 육체를 창조했고, 이 육체를 통해 영혼은 물질 세계에 들어와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결국 죽게 될까요? 원인은 영혼이 다시 영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육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영혼이 물질 세계에서 겪는 환상적인 여행이며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영계로 돌아갈 때 낮은 층인 영계로만 돌아갈 수 있고 신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는 물질 세계에서의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영성이 높아져 영계로 돌아갈 때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드러내놓고 좋은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몰래 좋은 일입니다. 드러내놓고 좋은 일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는 좋은 일입니다. 남몰래 좋은 일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에 따르면 영역을 높이는 방법은 오직 남몰래 좋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드러내놓고 좋은 일을 한다면 영역이 낮아지지 않지만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좋은 일을 하면 영역이 높아질까요? 영역을 높이는 방법은 단 하나, 다른 사람의 영역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돕는지는 상관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 함께 진보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덕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움은 상대방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페이어는 우주의 구조와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놀라운 해석도 제시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지구 중심설이며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태양 중심설, 즉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7세기에는 갈릴레오가 관찰을 통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17세기부터 태양 중심설은 전 세계의 주류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1882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태양 중심설을 믿었지만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즉 자어부가 우주를 창조한 후 우주에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었고 이 소용돌이 안에서 무수한 구체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체는 다시 자기 중심으로 소용돌이를 형성했습니다. 우주에는 이러한 소용돌이가 무수히 많고 태양은 그 중 하나일 뿐이며 더 큰 소용돌이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태양 중심설을 뒤엎는 것입니다. 즉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더 큰 중심이 있고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중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0년 후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 리비트가 관찰과 계산을 통해 태양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그는 은하계가 우주의 중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허블은 망원경을 통해 다른 은하를 발견하고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스페이어는 실제 우주 구조를 허블보다 40년 앞서 언급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태양계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태양계가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며 그 궤도는 마치 꽈배기처럼 꼬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야 우리는 태양계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자체도 고속으로 움직이고 주변의 별들은 태양을 따라 나선형으로 회전합니다. 그가 이러한 사실을 100여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이는 류브로의 학식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시 모든 인류의 지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무도 우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시점이 지구가 아닌 우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자어불은 왜 이러한 소용돌이를 만들었을까요? 책에 따르면 우주의 물질을 한 곳으로 모아 구체들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소용돌이의 힘을 통해 물질이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결계처럼 작용하여 모든 물질이 구체의 범위 안에 갇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진 특별한 구체를 만들고, 이 특별한 구체들은 영원히 물질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됩니다. 지구도 바로 이러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구체입니다. 책에서는 지구와 같은 모든 매개체에는 수명이 있으며 형성기, 번식기, 노년기, 사망기 4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합니다. 형성기는 우주의 물질이 소용돌이를 통해 응축되어 구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물질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서로 마찰하면서 매우 뜨거운 구체가 만들어지고, 자어부라는 신은 이 뜨거운 구체 위에 젤리처럼 매우 끈적끈적한 액체를 덮습니다. 이 액체를 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으로 덮으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구체, 즉 지구가 형성됩니다. 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의 해석에 따르면 토양이나 공기와 같은 물질의 혼합물로 추정됩니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지구에는 뜨거운 내액이 존재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놀라운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지액을 발견한 것은 1936년이고 1880년대에는 지구에 뜨거운 내액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지만 류브로에게 빙의한 존재는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체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 같은 행성이 형성된 후 두 번째 단계인 번식기로 접어듭니다. 번식기는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이 시기에 탄생합니다. 책에서는 각각의 생물이 제어부에 의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생물 간에는 진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생물 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고, 단지 일부 생물이 서로 비슷해 보일 뿐입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생물, 모든 종이 제어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즉 비슷하게 보이지만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지구는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노년기에는 모든 생물이 점차 번식 능력을 잃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망기에 이르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은 후 지구는 완전한 물질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생명주기가 완료됩니다. 그럼 인류는 번식기에 탄생했습니다. 책에서 주목할 점은 생명 자체에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양이나 개에게는 영이 없으며 이 지구상에서 영을 가진 유일한 생물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여러 가지 디자인을 거쳐 영의 그릇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이 있는 생물과 없는 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이 있는 생물은 배우고 창조하고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스페이언에 따르면 제어부가 창조한 첫 번째 생명체와 영이 결합된 존재를, 즉 최초의 인간을 아수라고 부릅니다. 그의 인상을 바탕으로 그린 아수의 모습은 마치 유인원처럼 팔이 매우 깁니다. 하지만 실은 이 아수는 매우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아수는 영이 주입되었지만 영력이 매우 낮고 지혜가 없어 일반 생명체,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수가 점차 배우고 물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은 다른 곳에서 고급 영체를 생명체에 주입했습니다. 이렇게 고급 영체가 주입된 생명체가 바로 천사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영력이 높은 인간이고 아수는 영력이 매우 낮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지구에 온 천사는 역시 아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영력이 매우 발달하여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자기 통제 능력은 거의 없었고 생명체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물적인 야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이 정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지적인 천사가 지능이 낮은 아수를 이끌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수와 천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수와 천사의 유일한 차이점은 영혼뿐이며 육체는 같았습니다. 한쪽은 유인원 같고 한쪽은 날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유인원 같은 모습이며 단지 지능과 영력이 더 높았을 뿐입니다. 천사와 아수의 결합으로 탄생한 2세대 인류를 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인은 아수와 천사처럼 육체가 크지 않았고 매우 작은 키를 가졌으며 우리 현대인과 비슷했습니다. 피부는 흰색 또는 옅은 황색이며 영성이 매우 높아 물질 세계에서도 영계의 정보를 직접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영감 체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인은 사실상 천사와 매우 닮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몸이 약하고 쉽게 죽었습니다. 그 후 천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육체를 떠나게 되었고 이인은 1세대 인류인 아수와 결합하여 3세대 인류인 드루크인을 탄생시켰습니다. 드루크는 몸이 강하고 키가 매우 크며 피부는 검거나 갈색이었습니다.
영성이 극히 낮아 아수 쪽에 가까웠고 동물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수는 어리석었지만 드루크는 어리석다기보다는 악하고 잔인하며 도덕관념이 전혀 없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 후 3세대 드루크는 1세대 아수와 다시 결합하여 4세대 인류인 야크인을 탄생시켰습니다. 야크는 몸체가 엄청나게 컸고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없었습니다. 네 발로 걸었으며 매우 어리석어서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가까웠습니다. 4세대 야크는 약 7만 년 전에 탄생했고 4세대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세대 아수는 멸종했습니다. 그 후 3세대 드루크, 즉 크고 강하며 잔인한 드루크와 2세대 이인의 결합으로 5세대 인류인 이완인이 탄생했습니다. 이완은 피부가 붉고 외모는 2세대 이인과 비슷하며 키는 이인의 2배 정도로 컸습니다. 몸은 강하고 지능도 높았지만 영역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능과 영역은 다릅니다. 지능은 똑똑한 동물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만 영역은 신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역이 낮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영역이 낮고 이완에 더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이완에 가까운지는 잠시 후 설명됩니다. 이렇게 5세대까지 발전하면서 신은 2세대 이인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인은 유일하게 신과 정신교류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단지 2세대 이인은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5세대 이완에게 이인을 보호하도록 명했습니다. 왜 보호하라고 명했을까요? 왜냐하면 3세대 드루크는 매우 잔인했고 4세대 야크는 거의 괴물 같았습니다. 그들은 경상적으로 이인을 습격하여 먹이로 삼았고 이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몸도 강력하고 똑똑한 이완에게 3세대와 4세대의 공격에 대항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게 5세대와 3, 4세대 연합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세대 이완 중에는 반인반수도 많았습니다. 즉 이집트 벽화에 그려진 모습들과 같았습니다. 그 후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신은 양측에 휴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명령은 이인만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이들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결국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5세대 이완을 명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인을 통해 명한 것입니다. 즉 이인이 이완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5세대는 영성이 낮았을 뿐이며 지능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인은 5세대를 휴전시킬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인은 왜 3세대와 4세대는 통제할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지능이 너무 낮아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인을 공격하고 먹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은 4만 2천 년 전에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떠남으로써 드루크와 야크를 멸종시키려 한 것입니다. 신은 떠나기 전에 이인에게 식량을 준비하라고 알렸고 이인이 충족한 식량을 준비해 놓은 즉시 떠났습니다. 신이 떠나자 지구의 모든 식물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이 사라지자 초식 동물도 사라졌고 3세대와 4세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인은 이완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먹이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3세대와 4세대는 서로 먹기 시작하여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신이 돌아왔을 때 괴물 같은 4세대 야크와 5세대 이완은 모두 멸종했습니다. 따라서 반인반수는 그때 멸종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쪽은 식량을 풍부하게 비축한 이인과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3세대 드루크였습니다. 드루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수는 너무 적어 이인을 공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이인은 신의 보호 아래 빠르게 발전하여 전 세계에 많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이 발전하면서 약 300만 년 전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인의 영역이 점점 높아지면서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점차 영체로 변하며 번식 능력이 사라졌고 동물적 속성이나 생명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인을 생존시키기 위해 신은 이인에게 몸이 더 강하고 생명력이 더 강한 드루크와 다시 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완 외에 다른 존재가 탄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번식하든 이완만 태어났습니다. 즉 영역은 낮지만 몸이 건강한 이완만 생겨났습니다. 이때 다시 5세대 이완이 등장했고 점차 강해진 이완은 또 다시 3세대 드루크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둘 다 매우 잔인했습니다. 영성이 점점 낮아지면 잔인해지고 동물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완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드루크가 큰 우위를 점했습니다. 드루크는 이완을 계속해서 소멸하는 동시에 이인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자 신은 안되겠다 싶어 이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모든 드루크는 하나의 큰 대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대륙은 판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구가 초기에는 주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하나의 대륙만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이 대륙은 5개의 대륙으로 나뉘어 지구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5개의 대륙은 현재 지구의 5대륙과는 약간 다릅니다. 각각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가 아닌 판입니다. 그의 책에서 호주는 단지 섬이고 판이 태평양 위에 있는 대륙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큰 대륙이죠. 도시전설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이라면 태평양의 무대륙의 전설을 아실 겁니다. 무대륙에 대한 얘기는 1926년에 나왔지만 이 책은 1882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무대륙은 이 책의 내용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필경 이 책이 무대륙의 전설보다 반세기나 앞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3세대 드루크는 대부분 판대륙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판은 당시 가장 풍성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근으로 드루크를 멸종시키는데 실패하자 신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대홍수입니다. 이 일은 1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신은 미리 이인에게 배를 만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인종 중에서 오직 이인만이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대륙 외에 다른 대륙에는 소수의 5세대 이완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드루크는 판대륙에서 무적이었습니다. 이완을 보기만 하면 죽였기 때문에 이완은 모두 다른 대륙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이인의 인구는 정확히 12,420명이었고 그들은 138척의 배를 만들어 5개의 선단으로 나누었습니다. 34척씩 4개 선단과 5번째 선단은 2척뿐입니다. 배를 모두 만든 후 신은 판대륙을 한 번에 바다에 가라앉혔고 그 위에 있던 모든 드루크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륙이 아틀란티스였을까요? 약 1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판대륙이라고 하지만 다른 전설에서는 아틀란티스라든지 레무리아라고도 합니다. 당시 판대륙도 아틀란티스처럼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인도 주로 판대륙에 살았고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드루크는 이인을 소멸하기 위해 판대륙으로 갔고 이인은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고도의 문명은 이인이 건설한 것이고 그들의 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책에 따라 추측해보면 아틀란티스인은 키가 작고 우리와 비슷한 체형이었고 키가 큰 존재는 아틀란티스를 공격한 악당, 즉 거인이었습니다. 판대륙이 바다에 가라앉은 후 12,000명의 이인은 5개의 선단으로 나뉘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중 한 선단은 중국의 고대 문명을 형성했고 다른 선단은 인도 고대 문명을, 또 다른 선단은 이집트 고대 문명을 형성했습니다. 네 번째 선단은 아메리카 고대 문명, 즉 잉카 문명과 마야 문명 등을 형성했습니다. 이 4개의 선단은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처음에는 잘 발전하여 많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약 3,000년 전, 즉 기원전 1000년경에 갑자기 모든 이인이 멸종했습니다. 멸종 원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인이 발전하면서 다시 생식 능력과 욕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이인은 그들의 후손에 의해 멸종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인과 이완의 후손인 6세대 인류, 즉 우리입니다. 우리 외모는 이인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인과 다른 면은 생명력이 더 강하고 영성은 매우 일반적이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경험을 신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6세대도 신에게는 실패작입니다. 즉 아무리 번식해도 이 세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성이 낮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이인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주 호전적이라는 것입니다. 조상인 5세대 이완으로부터 동물적인 속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완의 조상은 3세대 드루크였죠. 따라서 이 선에서는 모두 호전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틀란티스인과 그들을 공격한 존재를 결합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 지구에는 2세대 이인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 5번째 선단인 2척의 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5번째 선단은 판대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판대륙이 가라앉은 후 원래의 높은 산은 섬이 되었고 이 배들은 섬에 정착했습니다. 이 섬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에는 이완도 6세대 인간도 3세대 드루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만 땅이 좁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판드륙의 자네인 이 섬은 나중에 제5선단의 이인에 의해 저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판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은 판드륙의 자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판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육지였다면 높은 산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바다에 가라앉아 섬이 되었고 유일하게 멸종하지 않은 이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은 140년 전 일본인이 아닌 미국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특별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오스페이언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책은 사실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책을 쓴 존 뉴브로우가 일루미나티의 일원이라고 알려졌고 일루미나티 내에서도 매우 높은 등급의 인물로 추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대부자였으니까요. 33급이었는데 일루미나티의 최고 등급이 33급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언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조직입니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